엄마, 제발 정신 좀 차려요. 이 나이에 재혼이 말이 돼? 우리 집안 망신시킬 일 있어요? 아버지 무덤에 가서 그 소리 해보세요. 어머니가 이러는 건 아버지한테도 죄 짓는 거라고요. 어머님, 지금 그 나이에 사랑 타령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그 남자 어머님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 아니에요?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니? 내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이 내 행복을 이렇게 짓밟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들이 정말 내 피부치일까요? 남편을 잃고 새벽 어둠 속에서 손수레를 끌던 날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손가락이 마디마디 굽어 펴지지 않고 손바닥은 굳은 살로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뺨을 베어내는 고통은 아이들이 배고프지 않게 해야 한다는 생각 앞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매일 새벽 2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도매시장으로 향했고 무거운 손수레를 끌고 다니며 다짐했죠. 내가 오늘 흘린 땀방울이 우리 아이들 등록금이 된다. 저는 시장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밥을 먹으며 지나가는 손님들 발길에 매달렸습니다. 허리는 늘 쑤셨고 잠이 부족해 눈은 늘 충혈되어 있었지만 아이들의 웃는 얼굴만 떠올리면 아픈 줄도 모르고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억척스럽게 살아서 겨우 마련한 작은 가게, 그리고 마침내 이 건물까지 가졌습니다. 제 손에 쥐어진 돈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었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제 삶의 증명서였고, 제가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빛나는 미래라고 믿었으니까요. 제가 이룬 모든 것이 오로지 두 아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치고 이제 내 삶이 끝나는가 싶을 무렵이었죠. 매일같이 텅 빈 집에서 홀로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도 딱히 볼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어진 듯 고요함만이 저를 감쌌죠. 그 외로움은 마치 거대한 손처럼 제 심장을 짓누르는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저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이 노인복지관이었고 저는 그곳에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남을 돕는다는 거창한 생각보다는 그저 이 외로운 시간을 견뎌낼 곳이 필요했어요. 그곳에서 저는 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늘 같은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달랐어요. 깊은 슬픔을 품고 있으면서도 잔잔한 미소가 겹쳐져 있었죠. 봉사 시간 내내 저를 맴돌던 외로움이 그를 보자 잠시 잊혔습니다. 우리는 함께 텃밭을 가꾸고 복지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처음에는 날씨나 반찬에 대한 가벼운 이야기였지만 어느 날 그가 제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순 씨, 손이 참 곱소. 평생 고생만 하신 손 같구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보지 못한 따뜻한 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의 가장 깊은 상처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말했습니다. 나도 아내를 먼저 떠나보냈고 하나뿐인 딸마저 사고로 잃었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같은 상실감을 지닌 사람이라는 공감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도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키워온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외로움과 슬픔을 나눴습니다. 그의 낮고 차분한 목소리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고, 그의 눈을 보면 깊은 슬픔이 보였지만 그 슬픔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용기가 느껴졌습니다. 굽은 제 허리를 펴주고 거친 제 손을 잡아주던 그의 손길은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며 천천히 가까워졌습니다. 그와 함께 걷는 복지관의 뜰은 마냥 적막하고 쓸쓸했던 일상에 따스한 빛을 비춰주었습니다. 손끝까지 따뜻한 기운이 돌았고 오랜만에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에게서 잊고 지냈던 삶의 활력을 다시 발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사랑이라고 확신하기에는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것은 그와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가 제게 유일한 위로이자 안식처가 되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호 씨와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제 삶에는 작은 활력이 생겼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꽃무늬 원피스를 다려 입으며 설레는 마음으로 외출을 준비했죠. 하루는 복지관 봉사를 마치고 영호 씨와 함께 집 근처 작은 빵집에 들렀습니다. 그는 제게 앙금빵 하나를 건네며 따뜻하게 웃어주었죠. 그 순간 제 심장은 소녀처럼 두근거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우연히 길을 지나던 큰 며느리가 저희가 앉아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네의 눈빛은 저를 신문하듯 훑었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두 아들과 며느리들이 모두 모여 저를 기다리고 있는 차가운 풍경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재판관처럼 저를 둘러쌌습니다. 큰아들 태수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신경질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엄마, 도대체 뭐 하는 짓이에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창피하게. 작은 아들 진호는 재빨리 제 핸드폰을 빼앗아 영호 씨와의 통화 기록을 훑었습니다. 영호 씨? 영호 씨가 누군데?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거지? 그들은 제 행복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눈은 오직 제 재산이 새어나갈까 하는 불안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며느리들의 비난은 더 치밀하고 잔인했습니다. 며느리들은 어머님이 최근 들어 건망증이 심해지신 것 같아요. 라며 은근히 불안감을 심어주었고 저의 말과 행동을 몰래 녹음하고 편집해 마치 제가 치매에 걸린 것처럼 증거를 조작했어요. 하루는 태수와 며느리가 저를 앉혀놓고 가식적인 눈물까지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좋은 병원 알아봤어요. 잠시 쉬면서 치료받으시면 훨씬 좋아지실 거예요. 아이들의 눈빛은 살기가 느껴질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그들은 저를 정신병동에 가두고 법적 후견인을 자처해 제 재산을 완전히 빼앗으려 했겠죠. 아들과 며느리들의 추악한 욕망 앞에서 저는 제가 키운 것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것을 그때까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끝없는 모략과 비난에 저는 결국 지쳐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게 정신병원 입원을 협박하면서도 밤이 되면 찾아와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죠. 어머니, 저희에게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저희가 어머니 평생 모실게요. 제발 그 남자랑 헤어지세요.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어머니. 아이들의 말은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눈빛은 차가운 계산기로 번뜩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에 혼란스러웠고
영호 씨와 계속 만난다면 그들의 증오가 끝없이 이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영호 씨를 위한 이별을 택했습니다. 그를 만나러 가는 길. 제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죠.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영호 씨, 아무래도 우리는 여기까지인가 봐요. 내 팔자에 무슨 남자 복이 있겠어요. 자식들이 이러는 걸 보니 그만해야 할 것 같아요. 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순 씨, 정말 괜찮겠소? 그의 마지막 질문에 저는 찢어지는 가슴을 부여잡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습니다. 그를 돌려 세우고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의지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들을 멈추게 할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것이라 생각했죠. 저는 변호사를 불러 제가 가진 모든 현금과 건물을 두 아들과 며느리들에게 나누어주는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류를 확인하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그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평생 어머니 모실게요. 이제 어머니는 저희만 믿으시면 돼요. 우리는 가족이니까요. 그들의 말이 제 귀에는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그들이 집을 나서는 뒷모습은 마치 저를 이용하고 버리는 사냥꾼의 모습과도 같았죠. 하지만 저는 애써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재산 분배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서 자식들은 한동안 저에게 극진한 효도를 베푸는 척했습니다. 매일 안부 전화를 걸어 어머니, 사랑해요. 저희만 믿으세요라고 말했고 주말에는 비싼 레스토랑에서 외식을 시켜줬죠. 하지만 그것은 딱 보름뿐이었습니다. 자식들은 재산 등기가 완료되자마자 짧았던 가짜 효자의 가면을 순식간에 벗어던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허리가 쑤시고 몸살 기운이 돌아 큰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애야, 내가 몸이 좀 안 좋은데 병원 좀 같이 가줄 수 있니? 그러나 큰며느리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이제 저희 삶이 있어요. 저희한테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큰애의 차가운 말에 저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밤에는 큰아들 태수가 전화로 난동을 부렸습니다. 아씨, 왜 자꾸 전화해서 귀찮게 해? 이제 우리도 좀 살자고. 그리고 큰아들 태수는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기도 전에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더군요. 이제 받을 거 다 받았으니 저 노인네한테 아쉬울 것도 없는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은 비수처럼 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참했던 순간은 그로부터 일주일 뒤였습니다. 두 아들 부부가 이사 트럭을 끌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혼자 사시는데 이렇게 큰 집이 필요하시겠어요? 저희가 좋은 집 알아봐 드렸어요. 여기 이사 계약서예요. 월세도 저희가 좀 보태 드릴 테니 여기서 편하게 사세요. 그들은 제 평생의 피와 땀이 담긴 집을 두고 넓고 좁은 월세 원룸으로 저를 내쫓았습니다. 저는 겨우 짐을 챙겨 그 집을 나섰습니다. 원룸으로 이사 온 저는 텅 빈 방에서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키운 것이 고작 이런 파멸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고 터질 것 같이 아팠어요. 저는 덩그러니 남겨진 짐짝이 되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예전
집 근처를 걸었습니다. 차마 집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고 멀리서 바라만 보았죠. 그런데 그때 집 대문 앞에 새로 구입한 듯한 비싸 보이는 수입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에 올라타는 것은 바로 며느리들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은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고 새로 산 듯한 수입차에 시동을 걸며 웃고 있었죠. 이제 구질구질한 노인네도 없고 골프나 치고 해외 가서 쇼핑이나 하고 살아야지. 며느리의 대화는 제 귀에 선명하게 박혔고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집 안에서부터 큰 아들 태수와 작은 아들 진호가 서로 멱살을 잡고 싸우며 뛰쳐나왔습니다. 형! 건물은 형이 가져가고 왜 집까지 형이 가져가? 나도 코인 투자금 다 날렸단 말이야! 진호가 소리쳤습니다. 태수는 진호의 멱살을 잡고 소리쳤습니다. 야, 내가 알아서 잘 살아야지. 동생이 무슨 권한으로 재산을 탐내? 원래 재산은 장남인 내가 가져가는 거야. 그들의 추악한 싸움은 끝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등 뒤에서 텅 빈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들이 정말 제 자식들이 맞을까요? 자식들이 내 평생의 노력으로 쌓은 집 앞에서 역살잡이를 하는 모습을 본 후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텅 빈 원룸으로 돌아와 저는 며칠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 밖으로 나가는 것도 두려웠습니다. 제가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지, 내 삶에 남은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죠. 그저 숨이 멎는 듯한 고통만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날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 용기가 없었지만 초인종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정순 씨, 나요, 영우요. 잊고 있던 그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문을 열자 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는 며칠 밤을 새운 듯 초췌한 모습으로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제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하며 수소문 끝에 저를 찾아온 것이었죠. 그의 따뜻하고 깊은 눈빛을 보자 제 안에 꾹꾹 눌러두었던 서러움이 폭발했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그저 울었습니다. 영호 씨, 저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다 줘버렸어요. 제가 영호 씨에게 헤어지자고 했던 것도 다 그들이 시킨 일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에게 오지 마세요. 영호 씨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나는 정순 씨 재산을 보고 당신을 만난 게 아니오. 나는 당신의 진심과 그동안 당신이 살아온 삶을 보았소. 그의 말에 저는 걷잡을 수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호 씨는 저를 집 앞에 작은 국밥집으로 이끌었습니다.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두고 우리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국밥집 주인이 영호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뵙네요. 그런데 영감님, 혹시 그 김정순 할머니 아세요? 그 건물주 할머니요. 아, 글쎄, 아들들이 그 건물 물려받자마자 다 날려먹었대요. 빚더미에 앉아서 여기저기 숨어 다닌다는데
에휴, 불쌍해서 어째. 국밥집 주인은 모르는 사람에게 하소연하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 큰아들이 사업하다 망하고 작은 아들은 코인인가 뭔가에 빠져서 그렇게 어머니 등골 빼먹더니 결국 폐가 망신한 거죠. 그 할머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그 말에 저는 숟가락을 놓아버렸습니다. 자녀들의 파멸은 제게 더 이상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허탈하고 공허할 뿐이었습니다. 국밥집에서 자식들의 소식을 들은 후 저는 억장이 무너진 채 영호 씨의 부축을 받아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자식들의 파멸 소식에 소가리를 했지만 영호 씨는 제게 아무 말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옆에 조용히 앉아 있다가 제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서야 자리를 떴죠. 다음 날 아침 문 앞에는 따뜻한 죽 한 그릇과 함께 잘 먹으시오라는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영호 씨는 매일 아침 저를 찾아와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었고 해가 질 무렵이면 다시 찾아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저희는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로의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좁은 원룸이었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지켜온 것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제 삶 그 자체였고 그것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영호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정순 씨, 나는 당신의 재산을 보고 당신을 만난 게 아니오. 나는 당신의 진심과 그동안 당신이 살아온 삶을 보았소. 만약 당신이 괜찮다면 이제 내가 당신의 가족이 되어주면 어떠겠소? 그의 말은 낭만적인 청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삶의 가장 밑바닥에 주저앉은 저를 향한 진심 어린 위로이자 약속이었죠. 그의 눈빛에 저는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영호 씨는 다음 날 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대저택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물었습니다. 영호 씨,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영호 씨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오. 나는 평생을 강남에서 땅을 일구며 살아온 사람이오. 주변 사람들은 내가 마누라도 자식도 없이 살고 있으니 어떻게 하면 내 재산을 차지할까 하는 생각들 뿐이었다오. 그것 때문에 내가 정순 씨를 만날 때는 일부러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했다오. 저는 충격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정순 씨, 당신 아들들이 팔아넘긴 건물들과 땅이요. 내가 당신에게 돌아가기 위해 다시 사들였소. 이것들은 평생을 피땀 흘려 일군 당신의 인생인데 당연히 당신 것이 되어야 하오. 제 평생의 노력이 담긴 서류를 다시 받아든 순간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힘든 순간에도 제 손을 놓지 않던 그의 진심, 그리고 그의 든든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저는 영호 씨가 되찾아준 재산을 다시 쥐었지만 이번엔 자식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돈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기로 했어요. 홀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짓고 젊은이들이 꿈을 잃지 않도록 돕는 재단을 만들었죠. 며칠 뒤
자식들이 영호 씨가 부자라는 것을 알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가족은 더 이상 없어. 이제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이 사람과 함께 나의 가족을 만들어 나갈 거야.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피부치라도 마음이 없으면 남이고 혈연이 아니어도 손잡아주는 사람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요. 진정한 행복은 돈이 아니라 진심으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